네, 인구 감소가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운 산업의 개발에 자극제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 산업 쪽이 유망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고령화 산업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군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 다 해당할 수가 있겠죠. 뭐 대부분의 산업들,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주거 리모델링 관련된 쪽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쪽에서도 그렇고 간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관련해서도 또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여행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을 은퇴 이후에는 돈을 잘 안 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제 고령자의 그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잘 통계상으로는 드러나지가 않고 있죠. 그리고 현재 고령 친화산업, 그리고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부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고령자 중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을 이제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돈을 안 쓴다라는 인식이 더더욱 그분들한테 강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갖다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다 그러면은 아마 고령자들의 앞으로 지금 현재 쓰는 그 내수에서 기여하는 부분, 그 앞으로 또 기여될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이제 더 많이 나타날 지금보다는 크게 잡힐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소비 패턴이랄지 뭐 그거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구체적인 사례 좀 부탁.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령층 그러면은 정말 필수 소비만 했다. 아플 때 병원 가는 정도 이런 정도만 했었는데 이분들은 건강 관리 관련된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네. 그리고 음식 자체가 일단은 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을 갖다가 또 많이 이제 건강 관련된 쪽에서는 투자를 아끼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 활동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베이비 뭐 이게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단카이 세대들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분들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상품들을 다시 전시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또 SNS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신들끼리 커뮤니티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로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뭐 여행을 가고 이런 식의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젊은 층의 전유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게 그 경제적인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나눈 건가요? 네, 일단 두 가지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아까 갭 시니어라 그랬죠. 자기가 쓸 수 있는 구매력하고 실제 쓰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 이 갭이라는 거고요. 액티브 시니어는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도 되면서 경제적으로 좀 소득도 좀 있고. 고령 친화 기업, 고령화 산업 쪽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건지 정말 관심이 많겠어요. 액티브 시니어 그룹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지. 그 관심이 이런 많은 부분이요. 만큼 답답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답답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조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령 인구에게 서비스하는 산업들이 이제 확실히 커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의료라든가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도 접목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들 많이 예측하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그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예, 쪽이요. 특히 이게 웨어러블 기기하고 IoT를 활용한 건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제일 뭐 고독사 이런 거 보면은 일본에서 사실 제일 먼저 이슈가 됐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집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활동이 이제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그 전에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혼자 사는 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죠.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체가 이렇게 그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로다가 뭐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달아놓게 되면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센서가 이제
움직임을 감지해서 감지하죠. 예. 아.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한 2, 3일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어나질 못하면은 그 상황에서 뭐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연락을 외부로 도움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 이게 이제 뭔가 이상이 생겼다. 예, 그러면은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는 응급 상황에 대한 거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그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가, 우리가 뭐 부정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감은 측정이 되는데, 부정맥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심해도 병원에 갔을 때 딱 그 시기에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생체 이제 차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24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왔었다라는 걸 정확히 체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사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같은 게 돌연사 징후도 이게 뭐 차고 있는 신고 있는 양말로 계속해서 신체 정보가 들어가면 일정 정도 진단이 된다는데요. 예방할 수 있다는데, 쫓아와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모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갖다가 합치고, 만약에 이제 정보가 조금 더 공개된다 그러면은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까지 합쳐서 한다 그러면 정말로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 어느 질병에 대한 고위험군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딱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의료 재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서 어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의료 재정의 효과적인 그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것들이 경제 산업성에서 지금 계획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마련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청년 공동주택 이런 것도 이제 뭐 정책적으로 보급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 무슨 맞춤형 주택 이런 게 좀 상품화되어 있는 게 좀 있나요, 우리나라도?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품화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집 개조, 신혼주택, 청년주택 있는 것 같은데 노인 그거는 아직 노인 주택이라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대신에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더 이상 신규 주택 개발 자체가 뭐 보다도 지금 있는 주택이 고령 인구, 취약 노인 인구의 편리한 주택으로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수요는 얼마든지 계속 되겠어요. 부동산 쪽으로도 뭐 반드시 짓는 것만 부동산 산업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예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새로 학교를 짓거나 뭐 병원을 짓는 건 아니지만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분야의 산업,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축소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가면은 그런 폐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활용해서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게 산업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 재생 산업 뭐 또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제 국가적인 지원, 그러니까 규제가 일단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도시 재생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재생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도시 재생 사업에 응모해서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지역을 재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인구 감소에 따른 그 산업의 재편에 관련된 정부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는 토크 3에서 그럼 이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